오늘 아기곰 재테크 법칙 원포인트 레슨을 맡은 네오비 47기 전진호라고 합니다. 독서지향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효정 회장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더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부동산 고수님들 앞에서 부동산 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떨려서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기죽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발표 내용이나 자료된 준비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영향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독서지향 선정도서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 책을 받기 전까지 아기곰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받자마자 아기곰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열었는데, 책을 덮는 순간 제가 아까 우리 조별 토론할 때도 말했지만 머리를 띵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제가 2000년 6월달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서 제가 한번 머리가 띵 했었는데, 재테크 관련된 책을 제가 읽지 않아요, 잘.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너무나 그 당시에 좀 센세이션했고 했는데, 이 책이 저한테는 두 번째로 센세이션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재테크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이 왜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인지도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여러 다른 재테크 책들처럼 단순한 기법을 알려주거나 지역적인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시적, 거시적, 통계를 활용해가지고 저희에게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미시적, 거시적 안목을 저희에게 선사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머리를 띵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기곰님은 약 20년 동안 꽤 이 유명세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3년에 출간된 How to Make Big Money라는 책이 개정판인데요. 2003년 이후에 바뀐 현대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법에 맞춰서 현대판으로 재개정한 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빌려가지고 읽어봤는데, 기본적인 틀은 다 있고 빠진 것들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아무리 책을 좋아하셔도 이 책을 굳이 빌려서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이 책이 절판된 후에 중고 시장에서 책 가격의 몇 배 이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리고 또 저자님도 이 개정판을 만드실 때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가 되는 책을 염두에 두고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옆에 두고 읽을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저자님 발음대로 될 것 같습니다. 왜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 알았는데 신현석 대표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와 달리 20여 년 전에는 이 부동산 투자 정보에 대한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텐데, 기껏해야 부동산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나 책이나 잡지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투자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20년 전부터 최근에야 저희 사회에서 통계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이분은 이미 통계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자들에게 자기주도적인 투자를 가능할 수 있게 가르쳤다는 게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작년에 이 책을 내신 이후에는 아까 신현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림의 제야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작년부터 강의도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다음 주에 신현석 대표님 강의를 같이 신청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건 심화반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 수강도 가능하더라고요. 다다 아카데미가 이쪽에서.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공인중개사인 다른 대표님들, 안 읽으신 독서지향에 참여하지 못하신 다른 대표님께 이 책을 좀 권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김희석 대표님이 전체 카톡방에 남기신 것처럼 똑똑한 고객보다 많이 알아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다른 분에게 이 책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아무리 하찮은 돈이라도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하고 투자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걸어서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데 얼마나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저희가 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 같아서 저는 꼭 이런 재테크 분야의 지식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28에 합격을 하고 바로 오픈을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한 두어 번 정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손님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든지 사무실 책상에 앉는데 정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첫 번째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도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보자입니다. 여기서 다들 뭐 올바른 공인중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인중개업을 하시거나 취미로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다들 돈을 버시려고 하시는 일이고, 물론 뭐 대표님들마다 가게 지출의 비중이 다르겠지만 다들 이 수입을 위해서 이 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저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부동산을 만지고 가까이 있는데 왜 저희는 되지 못할까, 그런 저한테 울림도 조금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홍지한 강사님이 그 강의하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러셨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공인중개사는 별로 없더라.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몇 분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항상 만지고 항상 옆에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깨어서 우리도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다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총 3편으로 되어 있고요.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총 3편으로 되어 있고 총 40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40개의 소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시간 낭비이고, 또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읽어 오셨으니까 저는 오늘 이 1, 2, 3편에 각각 제 나름대로 해석한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리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 2편의 키워드는 딱 3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적합한 재테크 수단이다. 첫 번째로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Does the structure of capitalism eliminate inequality or reinforce it? That is the question at the heart of Capital in the 21st Century by the French economist Thomas Piketty. One of the most discussed academic books published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it analyzes the role that capitalism plays in global inequality. For years, most economists have believed that capitalism reduces inequality between the richest and the poorest in the long run. So what is this central contradiction of capitalism? Throughout history, the annual rate of return on capital, which means the profits or the interest you earn from investing your money, usually exceeds the annual growth rate of the overall economy. Return on capital, or R, has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at around 5% despite radical changes in who controls the capital. It's generally the rich and individuals who inherit it, and whether it's held as gold, bonds, land, or in an investment portfolio. In contrast to this, the annual growth of an economy, or G, has almost always remained close to zero. It has only in the last 2 centuries reached a level of 1 to 2%. There's not much, short of revolution, that those individuals who rely solely on labor to earn a living can do to change it. Let me introduce Jane and Joe. They both earn $100,000 a year, but Jane also has a $10 million inheritance which she invests annually in the stock market, earning a yearly return of 5%. Joe has no savings. Let's see how their incomes evolve. Both Jane and Joe spend all of their annual salaries. After a year, Joe will have nothing left over, whereas Jane will have made $500,000 from her investments, which she reinvests. Fast forward 10 years. Joe's total wealth has grown very little.
It depends on whether he is able to negotiate a raise, but raise or no raise, Jane's $10 million has now grown to be worth more than $16 million, demonstrating Piketty's argument that the difference in interest between R and G can lead to widening inequality over time. 네, 제가 시간 때문에 굉장히 뺄까 말까를 고민했던 동영상인데 이분으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론은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 교수인데요. 소득 불평등에 대한 그 강의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넣은 이유는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시켜드리는 것보다 이런 권위 있는 경제학자가 하면 더 말빨이 먹힐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넣었고요. 다시 이 요약을 하자면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대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것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 차이가 왜냐하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갭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갭은 이자는 복리이기 때문에 복리계수로 점점 더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지 않을 만큼만 월급이 인상이 됩니다. 이 책에서도 말했지만 임금은 먹고 살 생계비 플러스 조금의 여유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뭐 대표님이라 사장님이시겠지만 매월 매년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면에서는 어쩌면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평생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평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먹으면 생계비가 조금 드니까 조금만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소일거리를 찾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왼쪽의 그림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이분들의 모습이 제가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이 모습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말처럼 저는 자신이 모은 돈을 임대 수입이나 금융소득을 얻어서 경제적 자유를 빠른 시일 내에 얻자라는 것이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일 안 하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일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거는 써야 되니까 쓴 거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수없이 다른 많은 책에서도 볼 수 있죠. 근데 이 저자의 얘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자면 먼저 재테크를 하려면 굳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일정과 구체적인 비전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거 뭐 방법이 없죠. 뭐 생계비를 플러스하는 초과 이익을 벌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받고 있는 월급이나 수입에서 일정 부분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출을 줄여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아주 혼자였으면 혼자 노력하면 되지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제들을 같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뭐 저도 그렇지만 배우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치킨을 못 사주는 매정한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꾸준한 재테크 공부. 저자는 꾸준한 재테크를 책에서 나오면 우리는 공과 황소 사이에서 휘둘린다라고 하잖아요. 공과 황소 사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변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데요.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종잣돈 좀 믿고 근데 아는 것도 엄청 많아요. 투자 얘기만 나오면 막 침을 막 토하면서 하시는데 물론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정작 하는 건 없는 분들, 그분들은 경제적 자유도 얻지도 못하셨고 향후에도 얻지 못하실 분들이죠. 왜 그럴까요?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왜 액션을 취하지 못하실까요? 이 책에 보면 투자는 불확실성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본인의 견해가 주변에
잡다한 견해를 누를 만큼 확고한 믿음을 만들 때까지 저자는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편은 이 흔들리지, 아까 나수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한 게 저는 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편은 무조건 외워가지고 저도 손님에게 브리핑을 할까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3편의 키워드는 딱 두 문장인데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요? 이 문장과 어떤 집을 언제 사야 하나요? 저는 3편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이라도 집을 사나요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저도 이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아마 여러 대표님들도 많이 뵈셨을 것 같아요. 진짜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항상 전세살이만 하세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항상 부동산 투자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해요. 그러면서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것만 반복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부터 이런 말을 하려고 해요. 이 저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물건을 사느냐의 문제지 하루빨리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가격의 장기 곡선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셨을 텐데 이렇게 돼요. 항상 저희는 현재에 살기 때문에 길어봐야 6개월 앞을 보고 우리는 항상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지만 길게 봤을 때 항상 상승과 하락, 조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네가 그린 거잖아 이래서 믿지 않으실까봐 제가 통계청에 가서 2013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집가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우상향의 그래프죠. 물론 지역마다 핫한 지역과 낮은 지역에 따라서 2.94%라는 상승률과 27.03%라는 상승률을 보이지만 어떠한 집가든 간에 우상향으로 상향하고 있는 그래프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자나 많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나 심지어는 일부 경제학자마저도 왜 향후에도 이 그래프를 그리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돈이 많이 시장에 풀리잖아요. 그만큼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일정한 현물성 자산을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일정한 가치를 갖는 부동산을 사게 돼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같이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떤 전문가분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얘기인데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가격을 떠받친다라는 근거가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에서 보셨듯이 그 원숭이 섬의 망고 얘기 보셨잖아요.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통화량이 10,000원일 때 100원이었던 망고가 통화량이 20,000원이 되니까 당연 그 통화량 상승분만큼 망고 가격도 200원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 부동산 시장, 우리 실물 시장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망하지 않는 한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한 대표님이 통화량이 왜 계속 올라야 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예요. 경제학적인 얘기여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았어.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치자. 그런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다 겹쳐서 이거는 빨리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좀 더 세련된 용어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발견할까요?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25% 정도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베이비 부모들이 부동산 팔아서 생활비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버틸 거야? 일단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단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수요는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의 영향을 받는다. 오늘도 내일도 엄청난
남녀들이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구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안 해서 웨딩 사업이 망한다는 소식이 듣기 전에는 이 가정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집을 판다니까? 절대 아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평생 걸쳐서 사신 집 한 채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죽어도 안 파십니다. 빚을 내시면 빚을 내셨지. 우리 부모님 성향이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층에 작아 보일 일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고령화 비율이 훨씬 높고 고령화 사회가 훨씬 빨리 된 선진국에서 아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발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되나요? 아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데, 언제 어떤 물건을 사야 됩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은 물건을 사야죠. 내가 보기에도 좋고 상대방이 보기에도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쉬운 얘기로 소위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입지가 좋은 것을, 입지 요소로는 저자는 직주 근접 안에는 일자리 증가 잘 되는 것도 여기 포함되고요. 교통, 교육, 거주 환경, 이렇게 입지의 4대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입지 요소가 좋아지는 것이, 좋아지는 흔히 말해서 기반시설이죠.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요. 기반시설이 늘어나서 입지 요소가 좋아지는 걸 우리는 그 지역에 호재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저자는 어떤 부동산을 사라고 하느냐? 호재가 있는 곳을 고르되,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호재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부동산을 사라. 그래야 그 제가 호재가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즉 저평가되었으면서 호재가 있는 곳에 부동산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되었으면서 호재가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뭐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기곰님은 이 자기가 만든 전세매매 비교분석법이라는 표를 가지고 이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어떤 지역이 저평가 지역이냐, 우리는 이제 저평가 지역에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데, 어떤 부동산이 저평가 지역이냐, 인기 지역이냐, 고평가 지역이냐는 그 지역에 통계청이나 요즘엔 그 케이블 리뷰 시세에서 다 나오죠. 전세가 상승률을 Y축으로 놓고 매매가 상승률을 X축으로 놔서,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기 지역이 되고요. 전세가 실수요가 100% 실수요인 전세가가 높지만 매매가 상승률은 아직 그 전세가 높은 만큼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이쪽 부분에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아기곰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제가 아까 그 아기곰님이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많은 부동산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의 롤모델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많은 부동산 투자가들이 이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런 거 쓰고 있어요. 이제 책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명숙 대표님이 잠깐 그 수업할 때 말씀 주셨는데, 겨울에 이사철이 아닐 때 이때가 싸니까 이때가 매매 시기다. 계절별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나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도표를 그리는 법과 이 도표를 보는 법은 네이버 검색하시면 전세매매 비교분석법 치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은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선정했어요. 근데 저희가 매매 차익을 올리려면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싸게 살 수 있을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하황일 때는 절대 내일 당장 팔으면 1원이라도 더 오르는데 좋은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아싸리 그래서 부동산이 불황일 때, 부동산 가격이 침체기일 때, 그때가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또 문제가 하나 있대요. 그때 되면 이 매수자도 옳다 보니 그때 사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살 때는 나도 안 사고 비쌀 때 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즉 꾸준하게 자기 투자의 마인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게 나왔을 때 나는 쫄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팔 때는 또 비싸게 팔아야죠. 그런데 항상 더 오를 거야, 더 오를 거야, 이런 시장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뭐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죠. 무릎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어깨에서 판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계속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팔 때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팔 때를 정하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랬지만 투자 잘하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한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언제 스톱을 해야 될지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투자는 심리 싸움으로서 부동산 시장과 나와 심리 싸움을 겨루는데 쫄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저는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걸 보고 난 후에 그 신문 기사를 이제 2개를 보게 됐는데 이제 이 책에서 말했던 입지 요소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기사 속에서. 그래서 이건 7월 17일 빠숑이라는 필명을 가진 김학렬 그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인데 강남 집값이 더 오를까요? 그냥 뭐 더 오르겠지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답을 보니까 일자리가 계속 증가한다고 돼 있고 업무 중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은 즉 직주 근접성과 직주 근접성 요소와 관련이 있어서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더 가까운 경기 북부권보다 물리적 거리가 더 먼 천안이나 춘천이 가격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포함한 교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의 개념이 물리적으로 서울 근방에 있는 지역들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포함한 교통, 직주 근접성과 관련된 것으로 수도권의 개념을 재정해야 한다라고 빠숑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학군은 실수요가 넘쳐난다. 저희 아까 전에 그 입지 요소 중에 이제 학군도 있었는데 대전하고 지방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아서 다 떨어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전하고 대구 같은 경우도 다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세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유성구와 서구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시세가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학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그 입지 요소의 학군이 얼마나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공업 벨트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마산, 창원 이건 언제 살까에 대한 그 제가 답변으로 이거를 한번 봤었는데요. 창원, 마산, 울산, 뭐 거제 이쪽이 이제 부동산 그 경기가 산업 경기가 아예 안 좋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때가 오히려 자족 기능이 있는 창원에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라면 비싸서 못 샀던 집을 저렴할 때 살 수 있는 찬스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예전에 2010년 전에 버블세븐이 폭락할 때 거꾸로 매수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사야 하는지 그런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여기에 실내에 적용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집 살 때 조사해야 할 사항 이걸 읽어보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하나 제대로 읽어놓으면 신문기사도 빨리 제가 습득하고 다가오는 느낌도 훨씬 다를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김웅태 대표님께서 또 전체 카톡방에다 박예공님 기사를 내주셔서 여기서도 또 이 책과 뭐가 매치시킬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집을 살 때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바닥을 찍어서 이분 말씀은 이제 반등의 시기니까 가을이 되기 전까지 아파트를 꼭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는 뭐 한 반년 후에 제가 한번 꼭 확인을 해볼 건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언제 사야 되나요에 대한 답변으로서 괜찮은 부동산 기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투자 지역은 역시나 책에 있는 그대로 양질의 일지가 늘어나는 곳에 집값은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앞으로는 부동산 신문기사도 제가 잘 받아들이고 편집도 가능해서 편집해서 제가 정보 해석 능력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너무 떨려서 사실 준비한 거에 한 60%도 못한 것 같아요. 막 플래시도 부리고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신 김은수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200% 이상을 제가 활용한 것 같아요. 죽어도 제 머릿속에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제 말씀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